이제 사상사 우리 한번 연결해 보죠. 사상사는 뭐 그나마 좀 이렇게 작나? 약간 사회사가 조금 단편적으로 이제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간다면 사상사는 이제 전반적으로 좀 연결해서 나가는 연결성이 좀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더 중요한 파트고, 하지만 역시 강론은 암기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자, 사상사 이제 우리 한번 정리해 보죠. 사상사 중에 우리가 첫 번째 들어갈 파트가 이제 불교사예요. 우리 사상사의 흐름을 갖다 전반적으로 먼저 한번 확인해 보면 있죠. 우리 고대 때 불교가 들어오죠. 고대 때는 불교 100% 사회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그 다음에 이제 고려로 가면 있죠. 이게 불교 반, 유교 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으로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교 100% 사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불교가 주도권을 잡았고, 이 주도권이 점점 이제 유교로 옮겨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불교와 관련된 내용을 갖다 이제 먼저 정리를 할 거예요. 불교와 관련된 불교사를 갖다 정리하기 전에 불교사의 이제 큰 흐름들부터 이제 먼저 한번 잡아볼게요. 삼국시대 처음 이제 불교가 도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국시대 때 불교의 주인공은 있죠. 불교의 수용 과정이에요, 수용. 어느 왕 때 누가 가지고 왔냐. 근데 우리 이미 정치사에서 너무 중요해서 다 배운 내용입니다. 한번 정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일신라로 넘으면 이 불교의 이제 숙제가 바뀌는 거예요. 삼국시대 불교가 철저하게 지배층 중심의 불교였거든요. 요게 이제 통일신라 때 가면 대중화 과정을 갖다 거치게 돼요. 이 불교의 대중화 과정을 갖다 누가 주도하게 되는가? 유명한 통일신라의 양대 승려가 이제 2명의 승려가 등장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고려로 오면은 이 불교계 숙제가 또 바뀌게 됩니다. 신라 말쯤에 있지 않습니까? 선종이라는 계열이 새롭게 등장하게 되고, 요 선종 교종하면서 되게 다양한 종파들이 고려 때 오면 난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고려 때 불교계의 숙제는 있지 않습니까? 이 난립하는 종파들을 갖다 통합하는 거, 요게 고려 불교계의 이제 숙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삼국시대는 불교 수용, 그리고 통일신라는 불교 대중화, 그리고 고려는 불교계 통합이 이제 가장 큰 숙제가 되는 거예요. 이 통합을 갖다 수행하는 또 2명의 승려가 등장하게 돼요. 여러분, 승려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 불교사와 관련해서 시험에 등장하는 승려들 있지 않습니까? 되게 많긴 해요. 근데 그 문제들 중에 70%가 요 2명 있지 않습니까? 불교계 대중화, 그 다음에 불교계 통합운동을 갖다 이끌었던 4명의 승려를 중심으로 출제되게 돼 있어요. 크게 안 어려워요. 중심을 갖다 잘 잡으면. 그 다음에 이제 조선으로 가면 뻔하죠. 그러니까 억불정체.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것들은 뭐냐면 말기적 현상이에요. 불교, 통일신라 말기적 현상으로서 신라가 망해가는 과정에서 호족이라는 개혁 세력이 등장하게 되죠. 그 호족이라는 개혁 세력들과 결합하게 되는 신흥 불교인 선종이라는 것들이 이 당시에 이제 유행하게 돼요. 말기적 현상으로서 불교사도 조금 독특한 흐름을 갖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시대에 있죠. 불교계가 막 부패되는 과정에서 그 불교계를 갖다 정화하는 흐름들, 또 말기적 현상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말기적 현상은 좀 부가적인 내용이고 있죠. 큰 주인공은 수용, 대중화, 그리고 통합, 그리고 이제 억불정책,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겁니다. 이 흐름을 갖다 중심으로 각 시대 불교를 갖다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삼국시대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누가 어느 왕 때 불교를 갖다 어떻게 수행했는가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고구려 전진으로부터 소수림왕 때 순도와 아도, 너무 익숙하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백제 동진으로부터 침류왕 때 마라난타, 그리고 신라는 불교 수용이 2단계라고 했어요. 처음에 이제 수용하는 거는 있죠. 5세기 때 누일지왕 때 고구려로부터 묵호자라는 인물에게 수용하였다. 그 다음에 공인, 신라는 깡촌이라서 토착 신앙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게 불교가 공인되는데 100년이나 걸린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불교 들어오고 바로 공인을 했는데 얘는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6세기 때 이제 버프왕 때 이차돈이라는 인물이 순교하면서 기적을 보여주면서 드디어 이제 불교가 수용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밖에 삼국시대 때 불교와 관련된 흔적인데 이거 완전 심화예요.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심화 때 소개시켜드리고 암기팁 몇 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제와 관련해서는 요 2명의 인물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일단 노리사치가 더 유명해요. 성왕 때 있죠. 일본의 불교를 갖다 전파한 승려. 그 다음에 이거는 있죠. 성왕 때 계율종이라는 종파를 갖다가 정립한 인물인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성왕 때 국내에서 유명했던 승려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다음에 이제 신라
신라는 불교를 갖다 가장 늦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가장 어렵게 받아들였어요. 기억나죠?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나서 공인하는데 100년이나 시간이 걸렸다는 거. 근데 받아들이고 나면 가장 뜨겁게 불교를 갖다 받아들인 게 또 신라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불교 왕명 시대가 열리게 돼요. 그러니까 법흥왕 때부터 해가지고 진덕여왕, 상대 마지막 여왕까지 요 불교식 왕명 시대를 갖다 썼던 시대를 우리는 삼국유사에서는 중대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흥왕 때 있지 않습니까? 진흥왕이 자칭 전륜성왕이랑 칭하게 돼요. 전륜성왕이 뭐냐면 불교계에서 가장 대단한 왕이에요. 세계를 지배하는 아주 훌륭한 왕이에요. 그래가지고 자뻑이 심한 불교에 관심이 많은 왕들이 스스로 전륜성왕을 칭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심화 때 가면 여러 왕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인 왕 중 하나가 진흥왕이에요. 그 다음에 진평왕 때 원강의 세소국의 걸사표, 호국불교의 흔적. 그 다음에 선덕여왕 때 짜장이라는 아주 유명한 승려가 있었죠. 분황사까지는 지금 몰라도 황룡사 구축목탑, 그 다음에 얘가 일반 국통이 아니라 대국통이라고 했죠. 그래 별명이 뭐다? 대갈통, 머리가 아주 큰 구라쟁이로 짜장의 캐릭터를 갖다 잡아달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삼국시대 불교의 이제 전반적인 성격들, 주된 성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거는 중앙집권화와 관련된 불교의 성격, 중앙집권화의 불교가 이제 기여하는 모습, 그 다음에 호국불교로서 나라를 갖다 지키는 것과 관련된 불교의 면모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이제 삼국시대 때 불교는 있죠. 철저하게 지배층들 중심으로 이제 불교가 수용이 됐던 거예요. 중앙집권화를 갖다 위한 도구로서 초기 이제 왕이 주도했죠. 왕이 이제 왕실 불교로서 왕죽불 사상, 왕이 곧 부처다 이런 사상을 빌려가지고 왕권을 갖다 강화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를 갖다 수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불교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귀족들도 이제 동참을 갖다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불교가 귀족들에게 그 윤회설, 업설 같은 걸 제공했기 때문에요. 윤회설은 사람의 삶이 계속 돌고 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고 도는 과정에서 업이라는 게 작용해서 전생에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다음 생에 좋은 훌륭한 뭐 사람으로 이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귀족으로 태어나고 왕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귀족으로 태어난 거는 전생에 좋은 업을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 귀족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이제 귀족들을 갖다가 어떤 기득권, 특권을 보장해주는 요런 이제 주장들을 갖다가 불교에서 해줬기 때문에 이제 불교로 갖다 얘들이 또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삼국시대 불교는 있죠. 철저하게 이제 지배층 중심의 불교였다. 왕실 불교였고 귀족 불교였다.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삼국시대는 아직까지 불교 대중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요거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호국불교적 성격. 삼국시대 때 전쟁이 한참 일어나고 있을 때 불교가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불교는 있죠. 다른 중국이라든지 일본 어떤 불교와 비교해도 호국불교적 성향이 강한 거예요. 그 호국불교적 성향과 관련된 키워드를 정리하겠습니다. 백자강해.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암기하시면 돼요. 인왕경이라는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불경이 있는데 그 불경을 갖다가 읽는 강해가 바로 백자강해요. 요 키워드를 갖다가 삼국시대, 시대결합하고 그 다음에 호국불교적 성격으로 결합할 수 있으면 문제는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팔간해. 여러분들 팔간의 연등에 배웠죠. 그러니까 어디서 봤어요? 훈요십조에서 봤죠. 그게 전부 진흥왕 때 나왔어요. 처음 만들어진 거는 삼국시대 때 진흥왕 때. 근데 이제 이 팔간해가 우리 불교와 그 다음에 뭐 도교, 토착신앙들이 다 결합되어 있는 종교라고 했어요. 그 행사라고 했어요. 근데 이 팔간해가 원래 성격은 위령제 형식이에요. 위령제. 전쟁에서 죽은 있지 않습니까? 혼들을 갖다가 위로하는 행사 형식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 얘도 이제 호국불교랑 관련된 걸로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원강의 세소국의 임전무태라든지 살생유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살벌한 얘기고 다 호국불교랑 관련돼 있다고 했어요. 걸사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짜장의 황룡사 구축목탑이라 알고 있으면 이게 왜 호국불교인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갖다 호국불교랑 연결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삼국불교에 있죠. 뭐 중앙집권이랑은 별로 관련 없는 그 밖에 이제 특색들을 갖다 모아놓은 거예요. 미륵신앙. 삼국시대 때 미륵신앙이 특히 유행했어요. 미래불이 특히 유행을 했던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있죠. 사람들이 현실에 만족을 갖다 못했던 게요. 현실이 맨날 전쟁이 일어나고 살기 각박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미래에 오실 부처님을 갖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삼국시대 때 있죠. 미륵보살이 인기가 탑이었고 있죠. 그 미륵보살로 상을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미륵보살 반가사유상하는 게 삼국 공통으로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화랑도의 영향은 뭐냐면 여러분 미래 오실 부처님이요. 상상을 해보세요. 되게 피부가 쭈글쭈글쭈글한 다 늙어 죽어가는 부처님이 오실까요? 아니면 젊고 막 파릇파릇한 이런 부처님이 오실까요? 미래하니까 뭔가 좀 이렇게 젊고 파릇파릇한 부처님이 오실 것 같죠. 그래가지고 이제 화랑의 롤 모델이 바로 미륵신앙이었던 거예요. 그래 화랑도랑도 일부 관련을 갖다 맺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세구복적 성격, 우리 삼국 불교가 있지 않습니까? 토착신앙이랑 결합해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불교가 보면 좀 현세구복적 성격이 아니에요. 원래 불교는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불도를 닦아서 자기가 부처님이 되는 종교, 사상이 불도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토착신앙과 결합해서 기복신앙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치기 전에 여러분 불교를 믿는 여러분 어머님들은 절에 가실 거예요. 절에 가서 이제 우리 아들 붙게 달라고 이런 거 하실 거예요. 수능 보기 전에도. 그게 바로 기복선앙이에요. 현실에서 복을 비는 이런 이제 성향. 이게 바로 토착신앙이랑 결합하면서 이런 성향이 등장한 거예요. 원래 불교는 이게 아니라 구도의 종교예요. 구도의 종교. 내가 불도를 닦아서 부처가 되기 위한 종교. 밀교는 심화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삼국시대 이제 불교의 기본적인 성격들을 우리가 이제 정리해 봤습니다. 관련된 문제 풀어보죠. 신라는 삼국 중 불교 수용이 가장 늦었고 그 과정에서 전통신앙과 마찰을 맺었다. 어떻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토착신앙 때문에 불교에서 신라가 이제 불교 수용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리고 불교를 받아들인 다음에 공인하는 과정에서도 한 100년 정도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삼국은 중앙집권 체제의 확립과 지방 세력의 통합에 힘쓰던 시기에 불교를 수용하였다. 말세죠. 그러니까 중앙집권의 도구로서 불교를 수용하였죠. 그 다음에 신라불교는 왕실의 강력한 비호 아래 호국불교로 진화하였다. 왕실 중심으로 해서 호국불교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고구려는 왕죽불 사상을 수용하여 불교식 왕명을 사용하였다. 어떻습니까? 이 불교식 왕명은 신라 특유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틀렸습니다. 신라랑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삼국불교 가볍게 살펴봤고 있죠. 진짜 중요한 불교는 있죠. 신라 불교와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불교요. 신라 불교의 불교 양대 산맥 원효와 의상, 그 다음에 이제 고려 불교의 불교계 양대 산맥 일명 천지에서 의천, 진우, 얘들이 이제 불교계 이제 중심에 있는 거예요. 걔들 한번 먼저 그 주인공 중에 이제 2명의 주인공을 우리가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 중대 통일신라 있지 않습니까? 통일신라의 불교계의 가장 큰 숙제가 불교계의 대중화라고 했어요. 대중화. 이 불교계의 대중화를 갖다 이끄는 2명의 승려가 원효와 의상이라는 2명의 이제 절친이에요. 원효와 의상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이 어렸을 때 한 번쯤은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로 들으셨냐면 승려 둘이가 있지 않습니까? 불도를 제대로 닦기 위해서 당나라로 유학을 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게 이제 신라 경주에서 이렇게 산 건너 물 건너서 이제 당황성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산 건너 물 건너는 과정에 있죠. 산에서 해가 저물어 버린 거예요. 그 승려들이가 이제 밤에 이제 하루를 갖다 묵기 위해서 동굴에 이제 들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굴에서 밤에 목이 말라가지고 애들이 이제 불도 없었나 봐요. 손으로 더듬 해가지고 있죠. 혹시라도 마실 물이 없나 찾아봤던 겁니다. 근데 마침에 있죠. 예쁜 바가지가 있고 그 바가지에 물이 고여 있었던 거예요. 그 물을 갖다 승려들이서 맛있게 나눠 마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다시 항구로 길을 떠날 때 아침에 어제 마신 물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 물을 갖다 좀 더 마시고 이제 가려고 그 바가지를 갖다 찾은 거예요. 근데 찾아보니까 그 바가지가 해골 바가지, 그리고 해골 바가지 안에 담겨있는 썩은 골수 있지 않습니까? 골수를 둘이서 맛있다고 먹은 거예요. 둘이 보고 이제 오바이트하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승려 둘 중에 하나가 이제 큰 깨달음을 갖다 얻은 거예요. 일체 유심조라 해서 세상 모든 만물은 있죠. 내가 생각하기 나름이다 하는 깨달음을 갖다 얻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원효입니다. 원효. 그래서 원효는 있죠. 야, 내가 이거를 갖다 당나라 가서 공부하는지 신라 경주에서 공부하는지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하냐 이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원효는 있죠. 그 자리에서 다시 빠꾸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의상은 있죠. 깨달음이 부족했나 봐요. 얘는 이제 당나라로 가서 유학을 마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둘 중에 이제 원효가 활동하는 템포가 좀 빨라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활동했던 템포가 이제 무열왕 때예요. 무열왕 때. 원효가 이제 돌아와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야, 이제 깨달음을 얻었어. 그래가지고 열심히 불도를 갖다 닦아보려고 하는데 그때 누군가 옆구리를 갖다 쿡쿡쿡
찌르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내가 여자 하나 소개시킬게. 소개 한번 받아보라는 거예요. 그 원효가 얘기했어요. 제가 승려인데요? 그래도 괜찮아. 그냥 한번 소개받아봐. 일단 소개받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옆구리를 쿡쿡쿡 찌르는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면 무시할 수 있는데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당대 왕이었던 무열왕이었던 거예요. 무열왕. 무열왕의 딸, 과부가 된 요속공주가 있었는데 요속공주가 원효의 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빠를 졸라가지고 원효로 갖다 무조건 소개시켜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원효가 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요속공주로 갖다 만나게 됩니다. 근데 만나보니까 있죠. 요 요속공주가 의외로 원효의 스타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원효가 요속공주한테 반해가지고 환속을 해가지고 일반인으로 넘어와가지고 있죠. 다시 요속공주랑 이제 결혼 생활을 갖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결혼 생활 중에 태어난 애가 누구냐면 아빠 닮아서 똘똘한 설총이에요. 설총. 아빠 이름이 원효 원래 속세에서 이름이 설사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 이름이 이제 설총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원효가 속세로 돌아와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랑 같이 부대끼면서 또 나름대로 그 깨달음을 갖다 얻었던 거예요. 어떤 깨달음을 얻었냐면, 야, 내가 지금 환속을 하긴 했지만 지금 불도라는 게 되게 좋은 사상이고 불교가 되게 좋은 건데 일반인들은 불교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효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일반인들에게 쉽게 불교를 갖다가 전파하기 위한 활동, 바로 불교 대중화 활동을 갖다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원효는 이제 어떤 식으로 불교 대중화 활동을 하냐면 무예라는 있지 않습니까? 표주박 하나를 갖다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박을 들고 리듬에 맞춰서 박을 치면서 있지 않습니까? 노래를 불러서 불교와 관련된 교리들을 갖다 아주 쉽게 대중가요처럼 노래를 갖다가 불러가지고 불도를 갖다 전파했던 거예요. 그 활동을 할 때 원효의 별명이 소송고사예요. 소송고사. 뭐 소리를 갖다 조그맣게 질렀나 봐요. 원래는 그 소송이 아닌데 그렇게 기억을 하세요. 소송고사로서 박을 두드리면서 춤과 노래를 통해서 이제 민중들에게 불교를 갖다 전파했던 초기 원효. 근데 원효가 이때쯤 되면 아기도 낳고 나름대로 나이가 있거든요. 막 삭신이 쑤시는 거예요. 맨날 춤추고 박 두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원효가 좀 더 쉽게 많은 사람들에게 불교를 갖다 전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원효가 있지 않습니까? 연불을 개발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절에 가면 나무아무타불 하는 거 많이 들어본 적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개발한 인물이 원효예요. 그러니까 원효가 아미타불이라는 아주 훌륭한 부처님 한 명을 갖다 대중한테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 이 아미타불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불교는 있죠. 멀티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현세 말고도 있죠. 여러 가지 세계가 공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불교의 사상은. 이 아미타불은 정토라는 세상, 서방 정토라는 세상을 갖다 관장하는 부처님이에요. 서방 정토가 어디냐면 지금 우리가 현생을 살고 있죠. 이 세상에서 좋은 일,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있죠.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 천국이 바로 서방 정토예요. 그 천국을 다스리는 아미타불이라는 부처님을 갖다 소개시켜 준 겁니다. 너네가 지금 현세에서 되게 힘들지 모르겠는데 아미타불을 갖다가 너네 마음을 다해가지고 부르게 되면은 너네 죽고 나서는 이 아미타불이 다스리는 요 천국에 가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아미타불을 갖다 열심히 애워라, 연불을 해라. 이러면서 애들한테 이제 좀 쉬운 방법으로 불교를 갖다 알려준 겁니다. 그게 이제 원효의 불교의 대중화예요. 이렇게 이제 원효에 의해서 불교의 대중화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유학 갔던 친구 기억나시죠? 요 친구가 이제 유학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이 당시 중국에서도 불교계 대중화가 대세였거든요. 그게 이제 의상이 이제 외국물 좀 먹고 있지 않습니까? 돌아오면서 이제 야심차게 계획을 짜놓은 거예요. 야, 내가 돌아가서 우리 모국 신라의 불교계 대중화를 갖다 이끌어야지 하면 생각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돌아와 보니까 이미 친구, 나보다 가방끈이 짧은 친구가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있지 않습니까? 얘도 원래는 이제 아미타불 있지 않습니까? 아미타 신앙을 통해 가지고 불교 대중화를 갖다 시작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미 나보다 가방끈이 짧은 원효란 애가 시작을 했어. 그대로 따라하려니까 뭔가 좀 부끄러워. 내가 더 많이 배웠는데? 그래가지고 얘는 원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원효의 불교계 대중화에서 원 플러스를 해서 불교계 대중화를 갖다 더 발전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원 플러스 관음 사상이에요. 관음 사상. 아미타불은 있지 않습니까? 내세, 다음 생을 돌봐주는 부처님이에요. 근데 관음, 여러분 관세음보살 들어본 적 있죠? 관세음보살의 줄임말이 관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세음보살은 현세에서 우리를 갖다 돌봐주는 보살이에요. 그러니까
보살하고 부처님의 차이가 뭐냐면 불교가 이제 깨달음을 얻어가면서 보살의 단계를 갖다 거쳐가지고 이제 부처님이 되어서 해탈을 해가지고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관세음보살은 조금 특이한 게 얘는 깨달음이 부족해서 보살로 남은 게 아니라 있죠. 얘는 원래 그 깨달음을 갖다 얻어가지고 원래는 부처가 됐어야 되는 인물이에요. 근데 관세음보살이 너무 자비로워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원래는 부처가 되고 나면 다른 세상으로 가가지고 그 세상을 갖다 관장해야 되거든요. 그게 싫었던 거예요. 아니 이 현생에 중세 불쌍한 구제받지 못한 중생들이 너무 많은데 그 사람들을 버리고 내가 이제 부처가 돼가지고 다른 세상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관세음보살은 내가 이 세상의 불쌍한 중생들을 갖다 전부 구제하기 전까지는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하면서 현세를 떠도는 정말 자비로운 보살이 관세음보살이에요. 이 관세음보살을 갖다 또 소개시켜줬던 거예요. 의상이. 그러니까 너네 연불에 올 때 아미타불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아미타불은 다음 생에 너네만 지켜준다는 거예요. 플러스 관세음보살, 현세에서 너네의 마음을 갖다 위로해줄 관세음보살의 이름도 같이 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1+1 훨씬 더 좋지 않느냐 하면서 이제 이 원효의 불교의 대중화를 갖다가 의상이란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업그레이드를 갖다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완성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 그겁니다. 보통 이제 절에 가면 승려들이 연불을 외울 때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거든요.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원효화 있죠. 자, 의상. 의자 들어가는 승려들이 의외로 많아요. 헷갈리니까 제가 암기하는 팁 알려드리겠습니다. 원효의 상대, 원효의 상대, 라이벌, 의상, 원효의 상대에서 원효와 의상 둘을 갖다 라이벌 구도로 잡아주십시오. 절친이자 라이벌. 자, 그리고 이제 이 둘이 있지 않습니까? 불교계 대중화를 이끌면서 이제 신라, 통일신라 불교계의 이제 주인공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승려의 다른 업적들도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다른 업적들 같이 챙겨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원효. 원효는 이 불교계 대중화 말고 불교계 통합을 갖다가 시도했던 최초의 승려이기도 합니다. 불교계 통합은 있지 않습니까? 본격화되는 거는 고려예요. 그러니까. 근데 신라, 통일신라 때도 이미 불교계끼리 막 다툼이 있었습니다. 서로 막 비판하고 까대고 이런 게 있었던 겁니다. 그 비판, 그 싸움을 갖다 원효가 그 통합하려고 처음으로 이제 시도를 갖다 했던 거예요. 뭐 중간 유식 이런 것들은 나중에 심화 가서 암기하면 되고 있죠. 일단 애들이 막 다투고 있을 때 원효가 있죠. 싸우지 말라고 화해하고 있죠. 다툼을 갖다 멈추라고 있죠. 화쟁사상이라는 걸 갖다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화쟁사상. 불교 통합, 분열 통합을 갖다 시도하는 화쟁사상을 원효가 시도하였다. 너네 하는 말이 내가 들어보니까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의 얘기고 하나의 마음인데 우리 왜 싸우냐는 거예요. 일심사상. 그리고 이런 일심사상과 화쟁사상을 갖다 담고 있는 책을 하나 쓴 거예요. 그게 신문화쟁론이요. 화쟁론에 가단 핵심적인 지식들을 갖다 10개의 질문과 답변으로서 신문화쟁론이라는 책을 갖다 쓰게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원효와 관련된 대표적인 이제 사상가 저서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원효의 이제 대표적인 저서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원효에 대해서 생각할 때 되게 파격적인 승려다 보니까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있지 않습니까? 5000년 역사상 승려 중에서 가장 외국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승려가 원효예요. 그러니까 가장 뛰어난 학승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이 원효가 썼던 대표 저서가 이런 게 있어요. 이 원효가 사람들에게 야 불교를 갖다 이해하는 기준, 애들이 막 불교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그 불교를 이해하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쓴 책들이요. 일체유심조는 요거는 책이 아니라 사상이죠. 그러니까 원효가 이제 깨달음을 얻었던 모든 게 마음먹기 따름이다. 그 다음에 이제 금강산매경론. 요게 이제 불교 이론서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어. 그냥 금강산매경론이 원효의 책이다. 불교 이해 기준을 제시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대승기진론서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대승 불교 해설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원효와 관련된 원효가 쓴 불교 이해 기준을 제시하는 책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화엄경서, 요거는 좀 어려운 데 있지 않습니까? 암기해주면 좋아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 원효의 라이벌이 누구라고 했어요? 원효의 상대가 의상이라고 했죠. 의상이 해동화엄종, 화엄종의 대가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좀 편협하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야 화엄 나오면 무조건 의상이지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대 화엄종이 중국에도 유행하고 있었어요. 원효도 화엄종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 원효도 화엄종과 관련된 책을 한 권 썼다. 화엄경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원효에 있죠. 종파와 관련해서는 무시하십시오. 원효는 되게 개인적으로는 뛰어났는데
좀 이렇게 생각이 조금 특이해가지고 사람들이랑 이렇게 어울리고 이런 건 좀 잘 못했나 봐요. 그래 종파를 갖다 만들긴 만드는데 유명하고 대표적인 종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찰도 만드는데 잘 안 돼. 자, 다음에 이제 원효의 라이벌 의상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의상이라는 친구가 중국 당나라에 가서 유학을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유학 가서 배웠던 게 바로 화엄종이에요. 화엄사상. 그리고 이제 이 화엄서성을 바탕으로 해서 해동 화엄종을 갖다 성립했던 인물이 이제 의상이에요. 이 화엄사상의 핵심 요체, 바로 이제 이 의상의 그 핵심적인 사상이 바로 일찍다 다즈길이에요. 일찍다 다즈길. 하나가 곧 모두이고 있죠. 모두가 곧 하나이다. 자, 이거를 갖다가 예전 그 국사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왕죽불사상. 이 일이 왕이라는 거예요. 왕이 곧 모든 나라이고 있죠. 나라가 곧 왕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왕 중심의 왕권을 강화시키는 사상으로 해석을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해석을 안 해요. 요즘 그냥 일찍다 다즈기를 그냥 말 그대로 일찍다 다즈기. 하나는 곧 모두이고 모두는 곧 하나이다. 이런 식으로 원융 사상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를 갖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모든 만물은 서로 의존하고 있죠. 조화를 이룬다. 하나가 곧 모두이다. 모두가 곧 하나이다. 이게 바로 서로 간의 의존성이 있죠. 조화를 갖다 강조하는 사상이다. 핵심 키워드는 의존과 조화예요. 동그라미 해주세요. 자, 이런 화엄사상을 갖다 이제 배우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화엄사상의 요체를 담고 있는 책이 아니라 있죠. 글을 하나 쓰는 거예요. 그게 화엄일승법계도. 우리 원효가 가방끈이 길어요? 의상이 가방끈이 길어요? 의상이죠. 그러면 의상의 책을 많이 썼을 것 같죠. 근데 의상은 책을 쓴 게 없어요. 글을 하나 요거 딸랑 써놓은 거예요. 원효는 책 엄청 많이 썼어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시험에는 원효의 그 중요한 책들보다 있지 않습니까? 의상에 이 글이 더 자주 나와요. 제가 생각해봤는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실제로 불교사적으로 있죠. 원효의 책들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근데 왜 국사시험에는 원효 책보다 의상의 화엄일승법계도 요 글조가리 하나 이 200자인가 400자밖에 안 되거든요. 요게 더 시험에 자주 나올까 생각을 해봤는데 원효는 책을 너무 많이 썼어요. 너무. 근데 의상은 책을 한 권도 안 쓰고 이 글밖에 안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상 요게 이제 시험에 상대적으로 더 자주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화엄일승법계도. 하나 바뀌니까 암기하기도 쉬워요. 얘는 실제로 유학 갔다 왔지만 공부를 갖다 그렇게 제대로 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이제 그 유학 가가지고 막 거기에 중국 아가씨랑 놀고 이런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십시오. 이 공부를 갖다가 제대로 못했지만 얘도 이제 뭔가 잘하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정치적 영향이 아주 강했어요. 의상이. 이유가 뭐냐면 원효는 신분적으로 뭐예요? 신분적으로. 육두품, 설총아빠니까 육두품이죠. 근데 이 의상은 있지 않습니까? 진골 출신이에요. 왕족 출신이에요. 정치적 영향이 강할까요? 약할까요? 당연히 강한 거죠. 그러니까 그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문무왕, 당대 문무왕, 왕한테 자문 역할을, 왕한테 잔소리할 정도로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의상의 특징이요. 그 다음에 이런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있죠. 해동화엄종이라는 당대 제일 잘 나가는 종파를 갖다 만들게 돼요. 종파. 중국에서 화엄종 배워가지고 우리 이제 한반도에 있죠. 신라의 화엄종을 만든 거예요. 해동화엄종. 이건 엄청 잘 나가는 장파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종파를 갖다 형성하는 과정에서 있죠. 절들을 많이 기르고 제자들을 갖다 많이 육성하는 거예요. 절 이름은 우리 차차 기억을 하셔도 돼요. 절을 많이 세우고 있죠. 그 밑에 제자들을 많이 육성해서 당대 최고에 있지 않습니까? 화엄종이라는 종파를 갖다 건립하였던 인물 의상.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정치적 수완이 되게 뛰어났던 거죠. 아무래도 이제 진골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유리했겠죠. 관련된 사료고요. 읽어보시면 돼요. 나중에 사료 구별하는 법 이런 것들은 문제라든지 뭐 심화해서 우리 여러 번 보게 될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우리 통일신라 때 이제 양대산맥을 갖다 살펴본 거예요. 이 양대산맥 말고도 이렇게 조그만 산들 많겠죠. 그러니까 걔들 이제 살펴볼게요. 자, 1번 이제 해초의 왕오천축국천 가볍게 들어갑니다. 해초라는 통일신라 시대 때 승려가 있는데 얘는 왜 시험에 나오냐면 왕오천축국전 왕자가 있지 않습니까? 갈 왕자 오자는 뭐 올 오자 뭐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천축에 있죠. 갔다가 온 거예요. 천축에 갔다 온 기록으로 갖다 적은 거예요. 천축이 어디냐면 석가모니의 나라 인도에 갔다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도에 갔다 온 기록문을 갖다가 기록으로 갖다가 기행문을 갖다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기행문이 있죠. 발견돼 가지고 지금 프랑스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당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통일신라 시대 무렵에 당대 중앙아시아와 관련된 기록물이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기록이 요 해초의 왕후천축국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두낭동굴에서 발견되고 프랑스 박물관에 보관돼 있어서 요 책이 이제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책을 썼던 해초도 같이 시험에 나오는 거죠. 해자 시리즈 승려들이 또 되게 많거든요. 연결해서 암기하는 방법이 뭐냐면, 자, 이 해초가 있지 않습니까? 산 건너 바다 건너 그 인도까지 다녀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다 건너면서 배가 고파가지고 해초를 따먹으면서 인도까지 다녀왔다. 그 해초 따먹으면서 인도까지 다녀왔다고 해서 해초, 이렇게 왕호천, 축국천 연결해 주십시오. 다음에 이제 원측이라는 인물은 얘는 있죠. 여러분 서유기 읽어보셨죠?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손오공 얘기에서 손오공 괴롭히는 변태 같은 승려가 하나 있어요. 이름 뭐예요? 삼장법사, 걔를 현장법사라고도 불러요. 실존 인물입니다. 당나라 최고의 고승이에요. 그 현장이라는 인물이 있죠. 이 현장 삼장이라는 인물이 제자를 길렀는데 되게 똘똘한 규기라는 인물의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규기라는 제자와 원측이라는 승려가 있죠. 서로 말싸움을 했어요. 누가 많이 하나 논쟁을 했는데 이기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명성을 떨쳤던 인물이 원측이에요. 원측. 이게 서로 누가 많이 하나 자랑하는 유식불교의 대가였던 거예요. 유식불교요. 원칙이 어떻게 규기한테 말싸움해서 이겼냐면, 당대 최고의 고승인 현장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뭘 갖다 옆에서 몰래 도강을 했던 거예요. 그게 현장의 제자라고 표기한 선지도 나온 적이 있는데 실제로 현장의 정식 제자는 아니에요. 옆에서 도강을 한 거예요. 옆에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들었는데 규기보다도 제대로 더 깊이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규기한테 말싸움해서 이기고 돌아온 인물, 잘난 척하고 온 인물, 유식불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측자죠. 기억하는 방법은 옆에서 몰래 들은 거예요. 옆에 측, 옆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원칙까지 정리해 주십시오. 얘들은 되게 단편적으로 나옵니다. 김교각은 거의 안 나와요. 심할 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관련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신라승려 기역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역은 불교 소적을 넓게 이해하고 일심사상을 바탕으로 여러 종교들의 사상적 대립을 주와 분파의식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였다. 얘 누구예요? 일심사상 나왔죠. 누구입니까? 그 다음에 분파 통합을 갖다 시도하였다. 누구예요? 그러니까 원효, 일심사상. 그 다음에 분파의 대립들을 갖다 통합하려고 시도했던 원효. 그 다음에 뭐뭐는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적인 관계, 서로 조화를 이룬다는 화엄사상 정립, 교단을 형성, 많은 제자를 형성하였다. 이건 누구예요? 의상 나오겠죠. 기본적으로 한 명이 원효가 나오면은 다른 한 명은 의상이라는 게 높아요. 그러니까 원효와 의상을 갖다 경쟁시키는 문제입니다. 자, 기억. 원효는 미륵신앙을 전파하고 불교 대중화의 길을 열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미륵신앙 아니죠. 무슨 신앙이에요? 아미타 신앙, 종토 신앙 이렇게 부릅니다. 아미타 신앙이 아미타불이 다스리는 땅이 서방 종토이기 때문에 종토라고도 부르고 아미타 신앙이라고도 불러요. 그 다음에 기억은 무예가라는 노래를 유포하여 일반 백성들을 교화했다. 어떻습니까? 맞죠? 불교 대중화, 무예가, 소송거사 이런 교들을 우리 배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 의상은 관음신앙과 함께 아미타 신앙을 화엄교단의 주요 신앙으로 삼았다. 말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얘가 기본적으로 화엄종이죠. 그 다음에 이 불교계 대중화하는 과정에서 관음신앙과 아미타 신앙 둘 다 이용했죠. 그러니까 기억 안 나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 맞는 선지예요. 그 다음에 니은은 국왕이 큰 공사를 일으켜 도성을 새로이 정비하려 할 때 백성을 위해 이를 만료했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의상의 캐릭터가 뭐예요? 왕한테 잔소리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정치적, 진골이라는 정치적 배경을 갖다 바탕으로 해서 맞는 내용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지금 틀린 게 미륵신앙 때문에 1번이 틀리고 나머지는 전부 이제 원효와 의상을 갖다 제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라 불교 문화 발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초가 인도를 순례한 후 왕호천축국전을 남겼다. 어떻습니까? 해초 맞죠? 그러니까 해씨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해초 꼭 구별해 주셔야 돼요. 원효는 화엄 일승복해도 조술 부석사를 건립하였다. 어때요?
절 많이 짓고 그다음에 이런 화엄일승복해도 쓴 사람 누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의상이에요. 원효의 상대. 의상은 화엄사상뿐 아니라 관음신앙을 이끌며 많은 사찰을 세웠다. 맞죠? 관음신앙뿐만 아니라 뭐 아미타신앙 뭐 이런 거 다 썼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신라 말기에 교종승려들은 중국에서 유행하는 풍수지리서를 들여왔다. 이건 우리 아직 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곧 우리가 바로 연결해서 들어갈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게 신라 중대요. 신라 중대, 신라. 그 다음에 이제 신라 하대로 가면 있지 않습니까? 신라의 기본적인 불교사의 이제 방향성은 불교의 대중화예요. 근데 나라가 망할 때쯤 되면 말기적 현상이 나타나고 그 말기적 현상에 또 사상계가 부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라 하대 가면 있지 않습니까? 선종이라는 새로운 불교 종파가 도입돼서 얘가 성장하는 모습 들어가다 보여주는 거예요. 먼저 이 성종이라는 불교 종파의 특징부터 먼저 잡겠습니다. 도교란 사상을 여러분이 아직 안 배웠는데 도교가 뭐냐면 여러분 참선 이런 거 알죠? 그러니까 자선, 참선. 이 자선, 참선 좋아하는 종교가 그 도교예요. 도교. 요 참선의 선자를 갖다 가지고 선종이라고 붙인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도교의 영향을 받은 불교, 그게 이제 선종이에요. 그 도교의 특징이 뭐냐면 엄청 게으른 종교라는 거예요. 게으른 사상, 게으른 종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순응하려는 종교 사상이 도교예요. 그러니까 얘들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숨쉬기예요. 숨쉬기. 참선이 숨쉬기지 않습니까? 얼마나 게으른지 알겠죠? 이 게으른 사상에 영향을 받은 불교가 바로 선종이 되는 거예요. 얘들의 이제 수련 방식을 보면 도교의 영향을 받아서 얘들도 게을러 사색과 참선. 사색과 참선을 왜 하냐 물어보면 애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야, 부처는 기존의 이 선종 애들이 등장하기 전에 기존의 불교 있지 않습니까? 기존의 불교가 선종과 대비돼서 이제 교종이라 불리게 되거든요. 이 기존의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 경전을 갖다 열심히 공부해서 깨달음을 갖다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얘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야, 그 경전 아무리 봐도 부처가 안 된다. 그러면 부처 어떻게 된다? 사색 참선을 통해서 자기 내면을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내 마음 안에 부처님이 있기 때문에 책 읽지 말고 사색 참선을 통해서 내 내면을 들여다봐야 된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부처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선종이에요. 게으른 애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뭐라고 평가받냐면 개인의 정신세계를 갖다 중시한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갖다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얘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향과 관련된 사자성어, 학습 방법과 관련된 주요 사자성어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먼저 이제 불립 문자는 뭐냐면 아니불, 립, 세울 립자예요. 문자로서는 아무것도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문자로서는 부처의 뜻을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네 책 아무리 봐봐라, 경전 아무리 봐봐라, 부처 될 수 있는가? 교종을 갖다 비판하는 거예요. 기존의 교종의 수련법들을 갖다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야, 그럼 문자로 부처님이 안 되면, 책 봐서 부처님이 안 되면 너네 어떻게 부처님이 되는데? 직지인심, 사람의 마음 안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직지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부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갖다가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면 결국에는 견성, 본성을 갖다 깨닫게 되고 있죠. 도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직지인심, 견성오도. 그리고 이렇게 견성오도에서 내 마음 안에 있는 부처님을 깨닫게 되면 있죠. 깨달음의 미소를 갖다 짓게 되는 거예요. 부처가 깨달음을 얻었을 때 지었던 미소가 바로 염화미소입니다. 염화미소. 요런 키워드들이 이제 선종과 관련된 대표적인 이제 키워드들이에요. 요런 키워드 나오면 이거 선종이구나 이렇게 이제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뭐 수용과 뭐 발전에 대해서는 요거는 이제 심화지식이니까 여러분 무시하셔도 돼요. 신라 하대 때 얘들이 이제 발전하였다. 요 정도만 이제 봐주시면 돼요. 신라 하대 때 이런 선종이 이제 발전하게 됐던 이유는 뭐냐면 기존의 교종이 중앙 세력들이랑 결합돼 있었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이 시기 신라 하대 때 새로운 지방에서 호족이라는 세력이 이제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호족 계열은 칼제비 계열이 많았죠. 그러니까 칼제비들한테는 여러분들 야, 네가 이제 부처를 갖다가 배워야 되는데 책 보고 배울래?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고 있을래? 하면 둘 중에 뭐 고를까요? 멍 때리고 있을게요.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얘들은 책만 보면 자는 애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우리 선종이라는 계열은 있죠. 무신들이랑 갈까요? 무신들이랑 친화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교종은 문신들이랑 친화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호족이 주도하던 시기에 이 선종이 호족 취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라 아들 때 호족에 비어있는 머리를 갖다 채워주는 하나의 축으로서 이 선종이 활동하게 되는 거죠. 관련된 사료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로서 선종과 교종의 이제 성향들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교종은 있죠. 중앙과 관련돼 있어요. 중앙에 있는 귀족이라든지 왕과 관련돼 있어요. 그에 비해서 이제 선종은 있지 않습니까? 지방에 이제 호족들이랑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방 분권적 성향을 가진다 평가를 받고요. 그 다음에 교종은 이 신라 중대까지 주류였고요. 그 다음에 신라 하대 때는 새로운 개혁 세력인 호족 이런 애들이랑 결합돼서 이제 선종이 이제 유행하는 모습 등장하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승려는 우리 신라 중대 의상과 원효 같은 인물들 있죠. 전부 교종이에요. 원효가 워낙 파격적이라서 약간 교종적인 뉘앙스가 핑크긴 한데 얘도 교종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선종 계열에서는 도의 정도만 기억을 했어요. 도의. 선종 승려 중에서 가장 초기에 떴던 그 초기에 유명했던 승려가 이제 도의라는 승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교종과 선종에서 각각의 종파들이 형성되는데 교종은 5개 종파가 됩니다. 교종의 5개 종파라고 해서 5교라고 불렀고 있죠. 선종은 있죠. 9개 종파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선종 애들은 주로 심산, 유곡, 깊은 산 속에서 수련하는 성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9개 산이라 부른 거예요. 구산, 5교, 9산이 이제 요 신라 하대 때 드디어 이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종과 교종에 있죠. 예술 어떤 취향의 예술을 좋아하는가 그것들이 이제 구별해서 또 정리를 하셔야 돼요. 교종 계열은 중앙 세력이에요. 얘들보다 돈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돈이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좀 스케일이 있고 있죠. 잘 만든 문화유산들을 많이 남깁니다. 불탑, 부처님을 상징하는 탑가 있죠. 불상, 부처님을 상징하는 상을 갖다 만들어요. 아주 이제 수준 높은 수준으로. 그 다음에 이제 선종 계열은 아무래도 중앙 세력에 비해서는 좀 이렇게 돈이 없어요. 돈도 없고 있죠. 얘들은 그러니까 마음으로 뭔가를 하는 것을 좋아하지 뭐 겉으로 크게 화려하게 뭔가를 갖다 남기는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불탑과 불상보다는 좀 소박한 애 있지 않습니까? 승탑과 부도라고도 불립니다. 탑비란 걸 남기는 거예요. 요 승탑, 탑비는 뭐냐면 선종 계열의 승려들이 그 참선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돌을 많이 닦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승려들이 이제 죽고 나서 이 사람들 몸에 사리가 나오는 거예요. 사리. 그 사리를 갖다 보관하는 승탑, 부도. 그리고 이제 이 승려들이 그 지역에서는 유명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별로 안 유명하거든요. 다른 지역 사람들은 이 승려가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승탑을 지어 놓으면. 그래서 이제 이 승탑, 부도 옆에 설명서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탑비, 이런 것들이 신라 아대 때 선종 유행과 같이 있죠. 유행하게 되는 거예요. 불탑이 클까요? 승탑이 클까요? 자, 불탑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탑, 승탑은 유명한 고승을 상징하는 탑이에요. 뭐가 클까요? 당연히 불탑이 더 커요. 불탑은 한 3m 내외고 있죠. 승탑은 요건 1.5m 내외. 보통 이제 불탑의 한 절반 정도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제 탑비는 요 승탑에 대한 설명서라고 보시면 돼요. 관련된 사료 읽어보시고요. 5교 구사는 애울 필요 없어요. 지금 단계에서. 근데 이제 5교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의상에 만들었던 있죠. 화엄종이고 화엄종의 중심 사찰이 부석서다. 이런 거는 단순함기라도 해주시면 나중에 쓸모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선종의 구사는 있죠. 우리 선종 승려 중에 제가 도의라는 인물 기억해달라고 했죠. 요 도의라는 인물이 처음으로 이제 구산 중 하나를 만든 인물이에요. 가지삼파. 요거 나중에 암기하는 팁도 있습니다. 일단 이제 익숙해지시면 암기하기가 더 쉬워요. 요 정도까지만 봐주세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많이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중요한 걸 확실히 암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십시오. 흐름을 갖다 이해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완전히 내 키워드로 만드세요. 그러면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지식이 확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중심이 잘 잡혀야지 나중에 살들이 뼈대가 붙기가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발해불교 보겠습니다. 자, 문왕도 잡벅심한 왕이에요. 그래서 전륜성왕 자칭한 적이 있고 있죠. 그 다음에 상경성, 발해 진짜 수도죠. 상경용천부. 여기에 이제 10여 개의 절토유저. 그 다음에 발해석등, 이불병자상. 우리 다 본 적이 있어요. 요 두 개는 이제 고구려와 관련된 문화유산으로서 얘들이 이제 전부 발해 이제 불교와 관련된 흔적으로도 볼 수 있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문화재가 만들어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가장 적절한 것은 노급이 폐지되고, 자, 일단 이게 뭐예요? 예, 뭐예요? 승탑이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도라고도 부르고 승탑이라도 불러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보면 이게 언제 만들어졌어요?
실하대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포인트예요. 이렇게 이제 강론과 정치사를 갖다 연결하는 거예요. 이걸 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정치사가 먼저 뼈대가 잘 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치사를 일정 수준까지 따라오는 학생들은 요 강론을 갖다 바로 결합할 수 있고, 그게 안 되면 처음엔 떨어뜨려서 배우세요. 그러니까. 근데 이걸 갖다 2회독, 3회독 하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제 공부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혹시 안 되는 학생이 있어도 너무 조바심 느낄 필요 없어요. 결국에는 한 번 했어야 되냐, 두 번 했어야 되냐, 세 번 했어야 되냐, 이게 문제예요. 저도 되게 둔해요. 저도 이런 것들을 빠르게 연결시키는 편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올바른 방식으로 정석으로 이걸 갖다가 공부를 갖다 열심히 하다 보면 이런 공부가 저절로 이제 완성이 되게 됩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자, 노급이 폐지되고 관료준이 지급되었다. 맞아요, 틀려요? 반대죠, 신라하대는. 요거는 이제 그 신문왕 때. 그 다음에 집사부의 장관인 시중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어때요? 하대는 시중의 힘이 세져요, 약해져요?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 등이 강해지는 거죠. 원종과 애노의 난동, 농민 반란이 일어났다. 이건 맞아요, 틀려요? 이게 하대를 상징하는 진상여왕 때 있었던 대표적인 이제 밀란이라고 했죠. 3번이 정답이 되네요. 진골과 육두품 세력 사이에 왕위쟁탈전이 벌어졌다.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 뭐가 틀렸어요? 육두품이 아니죠. 진골끼리 싸운 거죠. 어디 가면 육두품이 지금 왕위쟁탈전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신라에서. 골품제가 있는데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얘들은 나라를 10번 구해도 대하찬도 못 된 애들이요. 근데 무슨 왕이 돼? 말도 안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 고대 불교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다 정리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이제 고려불교까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자, 고려의 우리 정치사 배울 때 기본 뼈대가 어떻게 됐어요? 호, 문무, 건신 이렇게 배웠죠. 그러니까 각 시대별로 이제 불교가 이제 어떻게 전개됐는지 우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이 호족주도기 때, 자, 우리 호족주도기의 대표 3대 왕이 있었어요. 누구? 태, 광, 성이 있었죠. 얘들이 불교와 유교에 관한 친화성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태조는 있지 않습니까? 불교 친화적이에요. 불교 친화적. 유교와 관련된 흔적도 약간 있지만 있죠. 불교 친화적이에요. 그 다음에 광종이라는 왕권 강화에 미쳤었죠. 얘는 불교든 유교든 할 것 없이 왕권만 강화할 수 있다면 뭐든지 적극적으로 쓰는 애입니다. 그 다음에 성종은 있지 않습니까? 불교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살짝 누르는 듯한 정책을 갖다 씁니다. 그러니까 무슨 정책? 연등의 팔간에 일시적으로 폐지하는 모습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유교의 관장에 있습니다. 이게 태조는 상대적으로 불교에 대해 관심 많았고 있죠. 성종은 상대적으로 유교에 관심 많았어요. 그리고 광종은 유교 불구할 것 없이 왕권만 강화할 수 있다면 뭐든지 썼던 애가 광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조선 초기, 고려 초기 호족주도기에 불교에 가장 관심이 많았던 왕이 요 태조예요. 그러니까 태조가 이제 불교와 관련된 어떤 정책을 펼쳤나? 숭불 정책을 펼쳤죠. 구체적으로 어떤 숭불 정책? 팔간회와 연등회를 태조는 장려했다 아니면 금지했다? 장려했다. 훈요 10조에. 그 다음에 이제 연등의 팔간회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엄밀히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고난도 문제에서는 연등회와 팔간회를 구별하는 문제가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가 너무 깊은 키워드는 안 들어갔고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키워드까지만 들어갈게요. 자, 연등회는 있죠. 연꽃이 무슨 종교를 상징해요? 불교. 얘는 순수한 불교 행사예요. 근데 팔간회는 있지 않습니까? 8팔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8팔자가 그 분위기가 느낌이 뭐냐면 뭔가를 포용하는 느낌이에요. 포용하는 느낌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이제 이 8팔자 팔간회는 있지 않습니까? 불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교로 갖다 포용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불교 중심으로 도교, 토속신앙까지도 끌어안는 행사가 바로 팔간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둘 중에 규모가 누가 컸을 것 같아요? 팔간회는 그죠? 연등회는 불교 믿는 사람만, 팔간회는 불교, 도교, 토속신앙도 다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규모가 엄청 커가지고 외국인들도 찾아왔던 국제적인 행사였다. 일단 요까지 기억하세요. 이게 확실히 잡힌 다음에 있지 않습니까? 요런 키워드까지 자연스럽게 뻗어나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조바심 낼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의외로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문제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기본 지식을 확실히 하면 기본 지식에서 그냥 답이 덜렁 나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선지를 다 모르겠어. 그러니까 원래 이제 공부 그런 식으로 접근해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등의 팔간의 역사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볼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 다음에 이제 비보사찰 승록사도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비보사찰이라는 키워드만 어떤 개념인지 알려드릴게요. 태조가 있지 않습니까? 개경을 갖다 수도로 했는데 이 개경이라는 수도에 풍수지리적 약점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개경의 풍수적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태조가 있지 않습니까? 몇 개 사찰 들어갔다 건립했던 거예요. 그게 개태사등 비보사찰입니다. 요 정도까지만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비보사찰은 불교 사찰이지만 이거 풍수지리설이랑도 관련되어 있다. 이 정도? 그 다음에 왕권강화에 미치는 광종 있지 않습니까? 광종이 불교로 갖다 어떤 식으로 활용하였냐 하는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불교계를 갖다 정비했다 하면서 있죠. 국가적으로 유명한 승려들을 갖다 국가적 차원에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국사, 왕사 이런 승려들을 갖다 지 왕권 강화에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과거제 실시했던 거 기억나죠? 승과 실시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요. 유명한 저명한 실력 있는 승려들을 갖다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하면서 왕권 강화에 지가 써먹으려고 했던 겁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광종 때 유명한 승려들이 4명이 등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름을 암기하는 팁만 알려드릴게요. 일단 자, 주인공이 규녀예요. 규녀. 규녀랑 광종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친해지냐면 규녀가 아팠던 거예요. 근데 이 규녀의 아픔, 통증을 있죠. 규녀가 아팠어요. 규녀의 통증을 광종이 제거해 준 거예요. 제거. 그래서 이제 광종과 규녀가 친해졌다. 요게 이제 광종 때 활동했던 4대 승려의 이름이에요. 규녀, 그 다음에 의통, 재관, 해거. 해자 들어가는 승려는 두 번째 글자가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요 규녀를 제외하고는 전부 D급에서 C급 이 정도가 돼요. 되게 어려운 케어돼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일단 나머지들은 이름만 봐주시고 있죠. 일단 이제 규녀로 갖다 연결하겠습니다. 규녀가 이제 광종 때 활동했던 그 불교계의 파트너로서 가장 유명한 승려예요. 이제 그 규녀가 했던 활동은 어떤 게 있냐면, 일단은 얘가 이제 화엄종 승려인데 화엄종 내부에서도 파벌이 분열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분열되어 있는 화엄종을 갖다 이 규녀가 북악의 종손이었거든요. 이 북악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화엄종을 통합했던 인물, 그게 규녀예요. 규녀. 화엄종만 통합했던 인물이에요. 다른 종파는 통합을 했는데 실패했던 인물. 그 다음에 또 종파, 그 밖에 뭐 법상종 이런 거 통합하려다 결국 실패하고 나서 있지 않습니까? 이 규녀가 이제 뭐 하면서 시간을 갖다 보내냐면, 원효와 거의 비슷한 활동을 하게 돼요. 불교를 갖다가 대중에게 퍼뜨리는 불교의 대중화. 그 불교가 대중화하는 과정에서 얘도 원효랑 비슷하게 노래를 만들어요. 얘는 아예 노래집 앨범을 갖다 만들어버립니다. 앨범. 보현 시범가라는 애 있죠. 노래집 앨범을 갖다 만들게 됩니다. 화엄종 통합가 있죠. 보현 시범가라는 불교 대중화 활동을 이끌었던 규녀. 얘만 일단 확실히 기억을 해주세요. 원효와 그 광종이랑 관련돼 있는 규녀. 그리고 이제 이 규녀에서 연결이 돼가지고 다른 승려들 이름이 나올 거고 있죠. 이 다른 승려들이 무슨 활동을 했나 이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얘들은 이제 고난도에서 출제되는 애들이에요. 그 다음에 법상종, 이거는 미리 다루죠. 이거는 법상종은 있지 않습니까? 원래 신라 때부터 있었어요. 신라 아대 때부터. 근데 이 법상종이 신라 때는 있지 않습니까? 망한 백제 유민들을 마음을 갖다 달래주는 종교였어요. 진표라는 인물이 주도했었고 있죠. 야, 미륵이 등장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우리 불쌍한 백제 사람들을 구해줄 것이다 하면서 만들었던 종파. 그러니까 망한 백제 유민들을 위한 종파였어요. 근데 이 법상종이 고려 와서는 확 뜨게 되는 거예요. 확 뜨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확 뜨게 되냐면 있죠. 이자겸 집안 기억나죠? 이자겸 집안이랑 결합했던 종파가 요 법상종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자겸이 아들을 갖다 법상종 승려로 내보내고 이래요. 이자겸 집안이 되게 잘 나가다 보니까 법상종이 또 같이 뜨게 되는 겁니다. 화엄종과 이제 1, 2위를 갖다 다퉜던 고려의 이제 대표적인 종파가 바로 이 법상종이에요. 광종 불교 정책과 관련된 대표적인 사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고려 불교계의 주인공 나옵니다. 자, 우리 호 시기에 이제 광종과 태조 때 불교 정책 이제 살펴봤어요. 약간 이제 B급 정도 되는 이제 규녀 정도 가볍게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A급 승려가 이제 드디어 등장합니다. 문벌 귀족기 때 있죠. 의천이라는 고려의 천지, 고려의 하늘과 땅 중에 있지 않습니까? 하늘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의천입니다. 뭔가 되게 높은 느낌이죠. 실제로 얘는 되게 높은 애예요. 왜 높다고 제가 표현했냐면 얘는 왕자 출신이에요.
고려의 진짜 전성기왕 문종, 시험엔 잘 안 나온다고 했죠. 문종의 넷째 아들. 그 다음에 우리 숙종은 나름대로 유명하죠. 그러니까 숙종은 윤간의 여진정벌이 있었을 때 왕입니다. 이 숙종의 동생이자 문종의 넷째 아들인 의천이 있죠. 출가를 해서 승려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왕가를 갖다 등에 업고 있지 않습니까? 얘가 이제 고려 불교계 통합 운동을 갖다 처음으로 완수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천이 이제 어떤 과정을 갖다 거쳐가지고 불교계 통합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있죠. 교종계열이거든요, 얘가. 그래서 이제 교종을 갖다 먼저 통합을 하는 거예요. 그 통합을 할 때 중심이 됐던 종파가 어디냐면 화엄종이에요, 화엄종. 고려에 이제 그 신라 때부터 해서 가장 이제 권위가 있었던 종파죠. 그러니까 화엄종. 화엄종을 갖다 중심으로 해가지고 1단계 교종으로 갖다 통합을 해요. 그 다음에 2단계 이제 선종도 통합해야지 제대로 된 불교 통합이 되겠죠. 근데 화엄종을 중심으로 선종으로 갖다 통합하려고 하니까 선종 애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왜 선종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종 애들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선종까지 끌어안기 위해서 요 의천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으로부터 새로운 종파를 갖다 수입해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천태종입니다. 천태종. 이제 이 천태종으로 갖다 중심으로 해가지고 있죠. 선종까지도 통합하는 모습을 갖다 보여줘요. 그리고 이 천태종으로 애들을 갖다 꼬실 때 있지 않습니까? 의천이 했던 얘기들. 그러니까 요 의천의 핵심 사상들 얘기하는 거예요. 교, 간, 겸수, 내외, 겸전. 요런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자, 교가 있지 않습니까? 가르칠 교자에서 교종의 핵심 교리예요. 그 다음에 관이 볼관자에서 내면을 갖다 들여다보다 해서 요거는 선종의 핵심 수련법이에요. 교종과 선종의 수련법을 갖다 병행해야지 겸해야지 우리가 이제 뭐예요? 그러니까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득하는 거예요. 내외 겸전. 내가 이제 그 교종의 머리를 쓰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외가 있지 않습니까? 선종의 몸을 쓰는 있죠. 요런 수련 방법을 역시 겸해야지 우리 부처 될 수 있다. 가지고 교종과 선종의 수련법을 갖다 하나만 쓰면 부처가 될 수 없고 두 개를 갖다 겸해야 부처가 될 수 있다. 요렇게 이제 선종에 들어갔다 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왕자라는 정치적 권위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설득력 있는 얘기들을 갖다 통해 가지고 선종들을 갖다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있지 않습니까? 불교계 통합운동을 갖다 성공했던 인물. 그게 누구다? 바로 의천이 되는 거예요. 고려 불교계 하늘 의천. 근데 이 의천이 불교계 통합운동을 갖다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이 의천의 불교계 통합운동은 동시에 이제 한계가 있어요. 아주 뚜렷한 한계. 어떤 한계가 있냐면 첫 번째는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있죠. 단순한 교단 통합이라는 거예요. 교리 통합. 선종 애들을 갖다 제대로 설득해가지고 하나의 종파로서 통합한 게 아니라 있죠. 교리 통합. 단순하게 기구만, 조직만 하나로 묶어버린 거라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의천이라는 인물이 왕자였기 때문에요. 정치적 빼기, 권위가 너무 커가지고 있죠. 선종 애들이 그 의천에 있지 않습니까? 의천의 정치적 권위를 갖다 권위에 굴복해가지고 결국 일시적으로 있죠. 일시적으로 요 의천한테 굴복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의천이 오래 못 살죠. 그러니까 나중에 의천 죽고 나면은 이제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단도 다시 해체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결합이 아니라 의천이라는 왕자의 권위를 갖다 빌어가지고 일시적으로 물리적으로만 교단으로만 통합된 결합이었다. 그래서 완전한 불교계 통합이 아니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거죠. 요게 첫 번째 이제 의천의 불교계 통합의 한계예요. 두 번째 한계는 뭐냐면 불교의 폐단 개혁 미흡했다는 거예요. 왜? 의천 자체가 고려 최고의 기득권이에요. 근데 그 기득권들을 갖다 중심으로 자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폐단들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중이 제 머리를 갖다 못 깎는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 잘못을 자기가 바로잡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랑 친한 세력들의 잘못으로. 그래서 이제 불교계 폐단 개혁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게 이제 의천의 불교계 통합운동의 한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의천은 왕자 출신이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이 컸고 그래서 불교 말고도 있죠. 다양한 부분에서 활동을 갖다 했던 인물입니다. 송나라 육포고요. 그리고 이제 교장 속장경에서 우리 아주 유명한 인쇄술 하나를 갖다 남기게 됩니다. 나중에 인쇄술 가면 아주 중요하게 다루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화폐 사용권이
이거는 이미 우리 경제사에 제가 한번 언급했어요. 숙종이란 왕이 화폐랑 되게 관련이 깊다고 했죠. 고려 숙종 때 화폐들 우르르 쏟아져 나온다고 했어요.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 해해 동그랗게 웃어야 된다고 했죠. 고는중부를 제외하고는 전부 숙종 때 주전도감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데 이 주전도감을 만들었던 인물이 누구냐? 주도했던 인물이 누구냐? 바로 의천이 되는 거예요. 얘가 송나라 가서 돈 맛을 보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님한테 돌아와서 형님 우리도 돈 씁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화폐건이 그 다음에 주전도감 요런 기구들이 만들어지고 숙종 때 화폐가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그 의천이에요. 그 의천. 관련된 사로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의천의 불교계 통합이 완전한 통합이라고 했어요. 뭔가 한계가 있는 통합이라고 했어요. 한계가 있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의천의 불교계 통합의 한계를 갖다 보완하기 위한 있지 않습니까? 고려 불교계의 두 번째 A급 승려가 등장하게 돼요. 걔가 진울이에요. 고려 불교계의 땅, 그러니까 천지중 지가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진울. 무신직공기 때 등장합니다. 문벌기죽기 때 의천이 등장했고 있죠. 무신직공기 때 진울이 등장하는 거예요. 최충원 때 활동했던 인물이에요. 최충원의 오른팔 왼팔 할 때 제가 진우를 갖다 한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우리 정치사에서 백해서 두 번째 볼 때는 이 키워드가 떠올라야 돼요. 떠올라서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처음 볼 때는 어쩔 수가 없는데 두 번째부터는 그 연결하는 작업들을 해 가셔야 돼요. 자, 이 진울이 이제 어떻게 불교계 통합운동을 갖다 추진했는가, 어떤 상황 속에서 불교계 통합운동을 추진했는가 보는 거예요. 일단 이제 시대적으로 보면 무신직공기 최충원 때 우리 선종이 있지 않습니까? 무신이랑 궁합이 좋다고 했어요. 문신이랑 궁합이 좋다고 했어요. 무신이라 좋다고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무신직공기 최충원 때 이 선종이 있죠. 최충원의 지원을 갖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선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불교계를 갖다 통합하려는 흐름이 일어나게 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불교계 통합운동을 갖다가 최충원을 뒤엎고 있죠. 추진했던 진으로 이전에 의천의 불교계 통합운동이랑은 좀 다른 방향으로 추진을 했던 거예요. 어떻게? 의천이라는 인물은 왕자라는 정치적 권위를 등에 업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교단 통합을 했던 거예요. 교단 통합, 물리적 조직 통합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진울은 있지 않습니까? 야, 그 단순히 교단 통합하는 걸로는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교리 통합, 사람들을 갖다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리 중심의 통합을 갖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리 중심의 통합을 하면서 사람들을 갖다 설득하면서 했던 얘기가 도노점수 정해쌍수예요. 도노 점수는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는 선종의 수련 방법이에요. 도노가 뭐냐면 갑작스러운 깨달음이에요. 갑작스러운 깨달음. 우리 삶을 살다 보면 있지 않습니까? 한 번씩 이런 깨달음이 와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거랑 전혀 다른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세상이 이제 자세히 보이고 이렇게 넓게 보이고 이런 순간순간의 어떤 깨달음들이 한 번씩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깨달음을 갖다 우리는 돈오라고, 갑작스러운 깨달음이라고 해서 돈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돈오로 갖다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런 깨달음이 있어도 시간이 좀 지나면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붙잡고 계속 닦아가야 된다. 요게 선종에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수련 방법이에요. 수련 방법. 그게 도노 점수입니다. 도노 점수. 근데 이 도노 점수를 할 때, 점수를 할 때, 이 수련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과 해를 병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이 바로 있지 않습니까? 참선 같은 선종의 수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는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책을 보고 지혜를 닦아가는 게 정과 해를 병행해야 된다. 선과 교를 병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요게 이제 그 진울이 주장했던 있죠. 불교의 수련 방법들입니다. 미묘하게 있지 않습니까? 교종계열인 의천은 있지 않습니까? 교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먼저 언급을 해요.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병행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진울 같은 경우는 선종을 중심으로 해서 교종을 병행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중심이 이제 다르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단순한 있지 않습니까? 의천에 있죠. 교단 중심의 통합을 갖다 이제 비판하면서 교리 중심의 통합을 갖다 시도하였고, 그 다음에 또 의천의 두 번째 한계가 뭐였냐면 있죠. 불교계 폐단을 갖다 제대로 해결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진울이라는 인물은 불교계 폐단을 갖다 바로잡기 위해서 수선사 결사 운동이란 걸 추진하게 돼요.
수선사 결사. 순천의 송강사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시작은 지금 대구 뭐 수선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고조사라고 고쳐주십시오. 이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원래 고조사가 맞는데 이 고조사가 나중에 수선사라 불리게 돼요. 근데 처음 시작할 때는 고조사라는 이름이었으니까 고조사가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시험에 나올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나온다면 이제 순천 송강사가 수선사 결사의 중심이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도 정확한 게 좋으니까 고쳐주십시오. 그래 이제 이 순천 송광사를 중심으로 수선사 결사라는 단체를 갖다 만들어가지고 뭘 했냐면 있죠. 기존의 불교계의 타락을 갖다 비판을 했던 거예요. 비판을 하면서 야 우리 승려 본연의 자세로 들어가자. 불교계 정화운동을 갖다 했던 겁니다. 야 승려들이 왜 장사를 하고 왜 정치에 개입하고 왜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고리대업 이런 걸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고 승려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우리 앞으로 우리가 먹을 것은 우리가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입을 옷은 우리가 직접 옷감을 갖다 짜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주 소박하게 승려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지고 불도를 갖다 닦아가자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수선사 결사. 그리고 이제 이 수선사 결사와 관련된 대표적인 이제 사료가 권수정의 결사문인데 이름 정확하게 외울 필요 없어요. 여기 정해 들어가죠. 정해. 그래가지고 이제 정해와 관련된 정해쌍수의 정해랑 연결해가지고 대각국 그 진울과 관련된 사료이다. 수선사 결사와 관련된 사료이다. 이렇게 이제 연결해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진울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울에서 두 명의 승려가 또 뻗어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진울에게 영향을 받는 의천에게 영향을 받아서 진울이 나오고 있죠. 진울에게 영향을 받아서 무신직공계에 또 두 명의 새끼 B급, C급 승려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승려들 얘기는 우리 다음 주에 내일 다루고 있죠. 그 다음에 일단 우리 의천과 진울과 관련된 있죠. 암기 팁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둘이 연결해서 고려 불교계의 천지예요. 천지. 요 둘을 갖다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의천과 관련된 암기 팁이 있죠. 의천이 뭔가 권위가 높은 인물이죠. 그래가지고 교장 선생님이에요. 교장 선생님. 그리고 이제 이 의천 교장 선생님의 특징이 뭐냐면 아주 귀여워요. 귀엽다, 이렇게. 의천 교장 선생님이 너무 귀여워서 학생들한테 인기가 좋으니까 있죠. 진울이 질투가 났던 거예요. 그래 진울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자기도 의천처럼 귀여움을 받기 위해서 있죠. 도노 어느 날 갑자기 있죠. 쌍꺼풀 수술하고 온 거예요. 쌍꺼풀 수술. 쌍수, 도노, 쌍수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의천, 그 다음에 의천이 이제 교장도감 혹은 이제 교장이라는 있지 않습니까? 기구를 갖다 만들고 교장이라는 인셈으로 갖다 만들게 돼요. 그게 교장. 그 다음에 의천과 관련된 사자성어들 있지 않습니까? 자세히 보면 전부 겸자가 들어가요. 겸자. 교관, 겸수, 내외, 겸전 이런 식으로 성상겸화가면서 의천 들어가면 무조건 겸자가 들어갑니다. 사자성어가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진으로는 있죠. 도노점수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정해쌍수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숫자는 한 번 더 우려먹습니다. 수선사, 결사 이렇게 우려먹습니다. 나중에 요 암기법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될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요 암기법이 이제 기본이 됩니다. 고래 천지, 의천, 교장쌤 귀엽다. 그 다음에 진울이 부러워가지고 도노 어느 날 갑자기 쌍꺼풀 수술하고 왔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 암기법 바탕으로 진울과 의천에 있죠. 기본 키워드들 연결해서 암기를 갖다 해주십시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